네, 안녕하세요. 한국 CS 전략연구소의 변미영 소장입니다. 네, C 모듈 저와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연구소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에게요, 저희가 다량의 무료 기출 문제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무료 기출을 교재에 수록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재비가 좀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독학으로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회 시험에 동일한 문제가 꽤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재 인증을 꼭 받으시고 무료 기출을 받으셔서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파트 1 서비스 산업 개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은 제1장 서비스 이론부터 제4장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서비스 기본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서비스 중심의 사회 또는 서비스 경제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자, 왜 이렇게 서비스가 중요하냐라는 걸 좀 살펴보면, 자, 먼저 사회 문화 변화로 인해서 어때요? 새로운 직업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신종 직업들이 대부분이 뭐에 의해서 창출이 된다고요? 바로 서비스 산업에 의해서 창출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잘 때까지 우리는 어때요? 거의 생활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서비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죠.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교통 서비스인 거죠. 그리고 점심을 먹습니다. 식음료 서비스이죠. 그리고 잠깐 뭐 은행에 볼일을 보러 갑니다. 그럼 뭐예요? 금융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가 끝나고 나서 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난 학원을 좀 다녀. 그럼 뭐예요? 네, 교육도 서비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좀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러한 서비스 부분들이 어때요? 계속해서 또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현대 소비자들은 이러한 유형적 제품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때요? 무형적 활동의 가치를 또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제는 어때요? 거의 서비스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는 게 거의 불편하죠. 또 불가능하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눈 뜨고 자기까지 대부분의 우리는 어때요? 이 서비스와 연계가 관련이 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거죠. 다음 4번에 보시면 상품이나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서비스가 필요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어때요? 서비스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제품의 지원이 필요한 시대로 전환되었다.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건드려져서 시험에 좀 출제가 되는데요. 과거의 산업 사회는, 산업 시대에는 제품 중심이었죠. 제품 중심의 그런 그 시대였다면, 그러니까 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어때요? 부가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시대였다면, 지금은 어때요? 서비스가 주가 되는 거죠. 서비스가 주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어때요? 제품이 이제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대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서비스의 중요성은 시험에서도 자주 최근에 좀 자주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서비스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가 서비스의 4대 특성, 정말 시험에 매우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죠. 뭐 일반형, 그리고 뭐 OX형, 연결형, 사례형에서도 시험에 거의 매회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거의 전체를 좀 외우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서비스의 4대 특성이라고 하죠. 서비스의 4대 특성이라고 하는데, 무형성, 뭐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 시험에서 이렇게도 출제가 돼요. 서비스의
4대 특성, 서비스의 특성에 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네,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가끔 시험에 이 무형성이 유형성으로 네, 유형성으로 출제가 됩니다. 아니죠?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그리고 소멸성이 있다. 이 네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각각의 의미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형성을 보면 말 그대로 무형 뭐예요? 형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가 없고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평가할 수 있는 개체가 그래서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서비스를 정의를 할 때 보통 서비스는 행위 그리고 수행 노력으로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음 비분리성. 자, 비분리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때요? 생산과 소비가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를 보는 거는 바로 어때요? 서비스를 생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환자가 또 진료를 받는 것은 어때요? 바로 그 자리에서 동시에 어때요?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이제 비분리성인데, 자, 이러한 비분리성으로 인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누가 참여를 해요? 바로 고객과 종업원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가 같은 공간에서 참여하면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럼으로써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과 종업원이 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바로 서비스 성과. 네, 서비스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고객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또 뭐예요? 종업원을 서비스에 그 서비스 업종에 맞는 종업원을 잘 채용해서 그리고 적소에 잘 또 배치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또 이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때요? 이 종업원을 보통 서비스업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을 우리가 상품이 된다고 하죠. 아마 B 모듈에서 여러분들 공부한 거 아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비스의 직원은 바로 뭐가 된다? 서비스 상품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질성. 네, 이질성이라는 거는 다른 거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고객에 따라서 또는 직원에 따라서 또는 상황, 컨디션, 상황에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어때요? 똑같지 않다, 다르다. 그래서 정확히 똑같은 서비스란 존재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객의 뭐 감정이라던가, 또는 고객의 무슨 상황이라던가, 또는 뭐 직원의 능력이라던가, 또는 직원의 뭐 감정 상태라던가,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자, 거기에 따라서 어때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지언정 어때요? 다르게 제공이 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질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소멸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때요?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해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는 뭐가 안 돼요? 저장이 안 됩니다. 재고가 없죠. 저장이 안 되고 그리고 어때요? 재판매하거나 돌려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즉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소멸해버린다 라는 게 바로 이 소멸성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함께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무형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어때요? 특허가 힘들다라는 거죠. 이렇게 압구정동에 내리면 정말 많은 이런 성형외과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A 성형외과의 원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눈 쌍꺼풀 수술을 나만의 뭔가 독특한 쌍꺼풀 수술법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로 어때요? 특허 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만약 우리 병원에서 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뭐 고객 응대 이런 것들을 또한 어때요? 특허로 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압구정동에 내리면 정말 많은 성형외과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눈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쌍꺼풀 수술 가격이 어때요? 성형외과마다 정말 천차만별이죠. 뭐 어떤 곳은 80만 원 하고 또 어떤 곳은 그 2배 이상의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뭐 원장의 경력으로 할 것이냐, 학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그 장소, 위치, 임대료가 비싼 곳에 있어서 그걸 근거로 가격을 책정을 할 것이냐, 또는 뭐 병원을 그죠 오픈할 때 드는 뭐 인테리어 비용 또는 뭐 의료 장비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가격을 책정을 할 것이냐. 자,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무형성으로 인해서 가격 책정에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은 뭐가 있느냐? 바로 어때요? 실제적인 눈에 보여지는 유형적 단서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시뮬레이션이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뭐 성형 전, 후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본다든지 또는 이제 기존에 그 성형했던 성형 그 경험 사례를 그죠? 뭐 비포, 애프터 그 사진을 보여줘서 이제 뭐라 그럴까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 단서를 제공하는 거죠. 또는 뭐 그 병원장의 양력이라던가 뭐 어디에 수료를 하고 뭐 무슨 상을 받고 이런 것들을 어때요? 그 대기실에 가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실제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어때요? 또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먼저 고객들에게 어때요? 서비스나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먼저 경험을 해봐. 경험을 하고 나서 그때 만족하면 그때 구입해도 늦지 않는다 라고 해서 어때요? 먼저 고객들에게 경험을 시켜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비분리성. 자, 그러면 이러한 동시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바로 어때요? 대규모 생산이 어렵죠. 대규모 생산이 어렵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병원장 사례를 들면 그 병원장이 하루에 환자들을 시술할 수 있는 인원은 어때요? 한정되어 있죠.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 100명, 200명을 시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이 어렵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누가 참여를 한다고요? 고객과 종업원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요? 네, 서비스 결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러한 대응 전략으로는 당연히 어때요? 대규모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바로 분권화를 시키는 겁니다. 즉 다양한 서비스망을 구축하는 거죠. 즉 복수 점포 입지 전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A 병원의 성형외과 원장이에요. 근데 우리 병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환자가 막 밀려 있어. 자, 그러면 어때요? 내가 강남에 있지만 어디 경기도 뭐 분당에다가 어때요? 하나 또 내는 거죠. 지점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너무 잘 돼. 그럼 어때요? 충청권에다가 또 하나를 또 오픈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분권화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어때요? 철저한 고객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쌍꺼풀 수술을 한 분이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막 컴플레인을 막 크게 고함을 지르면서 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대기실에 앉아 있는 그 다른 환자분들은 어떻게 했어? 어떻게 그걸 보고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 병원은 좀 쌍꺼풀 수술 잘 못하나? 내가 괜히 왔나? 안 되겠다. 그냥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철저한 고객 관리가 또한 필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어때요? 종업원도 서비스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업종에 좀 적합한 직원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적소에 배치해서 그 직원들이 뭐라 그럴까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프로세스가 그 관리법이죠.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질성. 자, 이질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자, 이질성으로 인해서 뭐가 힘들죠? 그렇죠. 표준화와 품질 통제가 어렵죠. 뭐 시험에서는 가끔 뭐 이질성으로 인해서
품질 통제가 뭐 쉽다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아니죠. 품질 통제가 어렵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항상 뭘 계획을 하죠. 근데 계획한 대로 어때요? 서비스가 전달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이거예요. 아예 표준화를 시켜버리든지 표준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뭐예요? 개별화를 시키든지 이러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즉 표준화된 뭔가 우리 그 서비스 기업에 가면 어때요? 다 표준화된 서비스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비스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직원들에게 어때요? 표준 매뉴얼대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방법도 있다. 또한 당연히 뭐 적합한 그 서비스업에 맞는 적합한 직원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개별화 전략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표준화 전략으로 가든지 하는 게 이 대응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소멸성을 보면 자, 소멸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바로 어때요? 바로 재고로 보관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한 어때요? 수요와 공급을 이렇게 맞추기가 또한 힘들죠. 그래서 자, 이러한 대응책으로는 바로 어때요? 이런 예약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죠. 예약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예약 시스템이 재고화가 되는 거죠. 이 재고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수요와 공급을 조율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 바로 이 예약 시스템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서 서비스를 계획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요가 감퇴기에는 당연히 어때요? 저가 전략을 실시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비스 4대 특성의 의미와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서비스 품질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이제 3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자, 이것도 시험에 잘 출제가 돼요. 잘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탐색 속성이 있고 경험 속성이 있고 신뢰 속성이 있죠. 자, 하나하나 보면 탐색 속성이라는 거는 구매 이전에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전 단계에서 미리 소비자들이 어때요? 평가할 수 있는 품질 속성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저 의류라든가 가구, 장신구 이런 것들은 어때요? 구매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어때요? 보고 평가할 수 있는 품질 속성들이죠. 다음에 이제 경험 속성. 자, 경험 속성은 말 그대로 뭐냐면 경험하고 나서 아는 겁니다. 네, 경험하고 나서 아는 것. 즉, 구매 전까지는 평가할 수가 없고요. 서비스를 어때요? 소비자가 직접 경험하고 사용해 봄으로써 평가할 수 있는 품질 속성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휴가라던가, 휴가 갔다 와서 아는 거죠. 여행 갔다 와서 아는 거죠. 머리 펌 해보고 나서 아는 거죠. 이런 것들. 다음 이제 신뢰 속성. 자, 신뢰 속성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뭐 이해하고 경험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야 평가되는 품질 속성이다. 즉 뭐냐면 신뢰 속성이라는 건 우리가 경험하고 나서요. 그 서비스를 경험하고 나서 한참 시간 지난 후에야 알 수 있거나 또는 경험하고 나서도 모르는 속성을 우리가 신뢰 속성이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서비스 제공자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걸 신뢰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상담 같은 거, 뭐 수술. 내가 맹장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어때? 내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당연히 잘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법률, 금융, 진단 등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서 특히 이 신뢰 속성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이 신뢰 속성, 물론 좀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기는 하는데 특히 이 신뢰 속성이 이 예시 있죠. 상담, 예를 들면 뭐 상담, 수술, 법률 서비스, 금융 투자, 진단 등의
서비스는 어디에 어떤 품질에 속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신뢰 속성에 속한다 라고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문제 콕콕 집어보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 품질 속성 중, 자, 구매 전까지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를 뭐 한다고요? 직접 경험하고 사용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는 품질은 당연히 뭐예요? 경험하고 나서 경험해보고 나서 평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경험 품질이 되는 거죠. 경험 품질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일반형에서도 출제가 되고요. 뭐 연결형, OX형에서도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 네, 다음은 이제 서비스 분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학자들이 이제 서비스를 뭐 다차원적으로 또는 뭐 2차원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서비스를 분류한 이유가 어때요? 서비스가 이제 워낙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또 이 다양한 업종의 관리 포인트가 어때요? 또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업종의 그런 관리 포인트를 체크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서비스를 분류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러블하게 다차원적 분류를 보겠는데요. 여기서는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러블하게 다차원적 5가지 분류 있죠? 그 5가지의 차원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렇게 출제가 되죠. 러블하게 다차원적 분류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네,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5가지를 숙지를 하세요. 뭐 이거죠. 서비스 행위의 성격에 따른 분류, 또는 뭐 고객과의 관계 유형에 따른 분류 등등. 자, 다음은 이 구역에 여러분들이 업종을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사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사람이고 제공하는 게 유형이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업종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하나하나 보면, 자, 먼저 서비스 행위의 성격에 따른 분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는 우리가 어때요? 행위라고 그랬죠?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행위를 제공받는 대상이 사람이냐, 사물이냐, 그리고 그 서비스가 무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느냐 또는 유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분류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비스 제공받는 건 사람이에요. 근데 유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제가 의료 볼게요. 우리 수험생들이 좀 궁금해했던 내용만 제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아니 왜 의료 서비스는 무형 아닙니까? 의료 서비스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에 가서 이제 입원을 한 거죠. 입원하기 위해서 이제 진료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죠. 자, 그러면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바로 의료 장비가 필요하죠. 의료 장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나를 진료해 주는 거는 의료진이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진료하고 검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의료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유형이라는 거죠. 유형이고 당연히 받는 사람은 받는 대상은 사람인 거죠. 다음에 받는 대상이 사물이에요. 사물인데 제공되는 서비스가 무형이에요. 근데 이게 뭐죠? 네. 뭐 은행이 있고 법률, 회계, 증권, 보험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라고 하냐면요. 위탁 서비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탁을 한 거죠. 위탁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행이라고 치면, 자, 내가 3년짜리 적금을 든 거예요. 그럼 내 돈이 어때요? 내 돈이 은행에 3년 동안 위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누가 받는 거죠? 돈이라는 사물이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고객 관계 유형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해온 관계이냐, 비해온 관계이냐, 또는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느냐, 또는 단속적, 간헐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된 건데요. 어떻게 여기서 보시면 그 해원 관계이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거예요. 이 보험이라는 게 시험에 좀 업종, 이 관계에서 이
관계에서의 해당되는 업종은 무엇입니까? 네, 이렇게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되었는데 이때 이제 좀 많이 그 언급이 되었던 게 이 보험이었어요. 보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험은 어때요? 내가 10년 가입하고 뭐 80세까지 보장한다.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30년, 예, 30년 뭐 이렇게 그 보험 비용을 내고 뭐 100세까지 보장받는다. 네, 이런 것들이 어때요? 당연히 보험사와 회원 관계인 거죠. 회원 관계이면서도 내가 80세, 100세까지 어때요? 지속적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회원 관계인데 계속적으로 받아요. 이제 비회원 관계인데 회원 관계는 아니지만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받아요. 주로 이제 이러한 서비스는 어때요?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TV가 보고 싶다. 그럼 우리가 어때요? 예, 방송 요금 내잖아요. 그렇죠? 그 세금으로 방송국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언제 틀어도 그 TV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경찰 보호, 뭐 파출소에서 1시간마다 우리 동네를 이렇게 순찰을 해줍니다. 순찰을 해줍니다. 즉 내가 낸 세금으로 어때요? 지속적으로 이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우리를 국민들을 보호해 주는 거죠. 이러한 서비스를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수요 공급 관계에 따른 분류, 뭐 수요 변동이 크냐, 작냐, 그리고 수요 변동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충족시킬 수 없느냐에 따라 분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이 서비스 지점이 단일 입지이냐 복수 입지이냐. 자, 이게 뭔 말이냐면 단일 입지라는 거는 어느 특정 지역에 그 업종이 하나만 있느냐, 아니면 복수 입지라는 거는 어느 특정 지역에 그 업종이 여러 개가 있느냐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 러브락의 그 서비스 분류가요, 1986년도에 제시된 그 분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이 서비스 경제 시대와는 맞지 않죠.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이발소 같은 게 뭐 어느 한 지역에 하나만 있나요? 아니죠. 여러 개가 있죠. 이게 이 업종은 솔직히 복수 입지로 가는 게 좀 맞죠. 예, 맞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고객별 서비스 변화와 재량 정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고객에 따라서 서비스 변화의 정도가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가 높냐, 낮냐, 그리고 직원의 이런 고난, 위인 정도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분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이 5가지 차원과 그 업종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러브락의 서비스 분류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 1번 고객과의 관계 유형에 따른 분류 있었죠? 그 다음에 서비스 수익성에 따른 분류는 없었죠. 수익성에 따른 분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제공 방식에 따른 분류 있었고, 수요 공급 관계에 따른 분류 있었죠? 고객별 서비스 변화와 재량 정도에 따른 분류 있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오답으로요, 서비스 수익성에 따른 분류하고 또 자주 오답이에요. 오답으로 출제되는 건 뭐냐면 서비스 기능에 따른 분류, 이렇게 또 오답으로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뭐 오답과는 관계없이 5가지만 여러분들이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호로비츠의 서비스 분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호로비츠의 서비스 분류를 보면, 자, 호로비츠는 2차원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2차원으로 분류를 했는데, 즉 뭐냐면 이거죠. 2차원으로. 자, 접점의 빈도와 지속 시간과, 그리고 뭐예요? 상호작용의 밀도. 이렇게 2차원으로 분류를 했다라는 거죠. 2차원으로 분류를 했는데, 즉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공자와 고객의 관계에 있어서 양과 질의 측면 차원에서 분류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접점의 빈도와 지속 시간이라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접점에서 얼마나 자주 그 고객과 상호작용하느냐, 상호작용하느냐. 빈도이죠.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 상호작용하느냐고요. 이 지속 시간은 이제 머무르는 시간이죠. 머무르는 시간.
만약에 내가 뭐 상담을 하는데 30분을 머물러 있느냐, 뭐 1시간을 머물러 있느냐, 이러한 지속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속 시간. 그리고 상호작용의 밀도라는 거는 깊이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개입 정도, 관여도. 그러니까 그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과 어느 정도의 밀접한 관여도, 개입이 되어 있느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입 정도, 관여 정도를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여도라던가 관여 정도라던가 개입 정도가 깊으면 이 밀도가 깊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밀도가 얕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자, 접점 빈도와 지속 시간이 낮아요. 낮고 밀도도 낮아요. 그러니까 둘 다 낮은 거죠. 둘 다 낮습니다. 자, 이러한 서비스를 우리는 일반화된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되게 좀 유쾌하죠. 유쾌하고 좀 경쾌하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러한 그 서비스 같은 경우는 피상적이고 기능적인 상호작용을 합니다. 피상적이고 기능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이것도 내가 보라색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네요. 피상적이고 기능적인 상호작용을 하는데, 자, 이러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직원이 그 지식에 대해서 깊게 알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숙련된 직원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 부분이 자주 또 건드려지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로 이제 이러한 서비스는 뭐냐면요, 표준화된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표준화된 매뉴얼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사례를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패스트푸드, 택배 서비스는 어때요? 거의 표준화되어 있는 서비스에 의해서 되게 어때요? 피상적으로, 기능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인 거죠. 자, 다음에 접점 빈도와 지속 시간은 높아요. 높지만 어때요? 상호작용의 밀도는 낮아요. 낮습니다. 자, 이러한 서비스를 우리는 안정된 서비스라고 합니다. 안정된 서비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직원의 일관된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질문을 해도 어때요? 그 여러 명의 직원이 일관되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뭐 대표적인 게 여기 보시면 호텔이잖아요. 호텔. 자, 내가 체크인을 했습니다. 체크인 할 때 보통 이제 우리 그 호텔리어라고 하죠. 많이 하죠. 뭐 사우나는 몇 층이고요. 아침 식사는 뭐 8시부터 11시까지 뭐 제공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때요?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때요? 일관성 있게 모든 직원에게 물어봐도 일관성 있게 제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직원이 어때요? 고객 질문과 요구 사항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어느 직원의 질문해도 이렇게 일관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이제 안정된 서비스다.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관된이라는 뭐 안정이잖아요. 안정, 일관, 안정. 좀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접점 빈도와 지속 시간은 낮고 그리고 상호작용 밀도는 높아요. 그러니까 낮고 높은 서비스를 우리는 어떤 서비스라고 한다? 개인화된 서비스라고 한다. 자, 이때 그럼 개인화된 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냐면 바로 어때요? 경청 능력과 적절한 반응이 중요하죠. 왜? 어떻게 보면 고객의 요구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청 능력과 고객 요구에 대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세일즈, 유지 보수 같은 거죠. 예를 들면 뭐 PC 수리 같은 거 또는 렌탈 유지 보수 같은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그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럼 렌탈 그 서비스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어때요? 몇 개월에 한 번씩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빈도는 낮죠. 그리고 뭐 와서 한 10분 정도 하다 갑니다. 지속 시간도 낮아요. 근데 상호작용 밀도가 높다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 요구대로 예를 들면 내가 요새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여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얘가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얘가 좀 뭐가 막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내 요구대로 어때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호작용 밀도는 높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는 어때요? 당연히 약간 직원들이 어때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능력도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에 빈도와 지속 시간은 높고 그리고 상호작용 밀도 또한 높습니다. 높다는 뭐예요? 당연히 높으니까 사려 깊은 서비스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사려 깊은 서비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는 직원들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하느냐? 바로 인간 관계 유지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업종에는 주로 숙련가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업종에는 숙련가라던가 전문가 집단들이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법률, 컨설팅, 전문 교육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업종에 속해 있는 직원들을 관리를 할 때는요, 직원들 통제하기보다는 어때요? 그 우리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좀 우대해서 관리해주는 그런 방편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호러비치 서비스 분류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2강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